안녕하십니까, 김선경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를 통한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이버 상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와 관련된 메뉴들이 각종 여러 사이트들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버를 통한 상담이 어떻게 이렇게 그 여러 대중들한테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앞으로 그 어떤 그 정보통신 업계의 발전과 더불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상담 전공자들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상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이렇게 그 각종 사이트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국가단체나 혹은 비영리단체, 사랑의 전화 같은 복지기관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비영리단체들이 상담을 중요한 어떤 메뉴로서 상담 메뉴를 도입하게 됐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들은 일단 어떤 그 사업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메뉴들에 이런 그 상담이라는 메뉴를 넣을 수 있었고, 그리고 상담이라는 메뉴가 사람들한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이런 단체들의 특성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잠시 열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메뉴가 훨씬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N세대, N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N세대들이 이 인터넷을 굉장히 편하고 익숙하게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N세대들이 상담을 편하게 이용하게 된 것도 N세대들이 인터넷을 굉장히 익숙하게, 텔레비보다 더 익숙하게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상담이라는 메뉴를 쉽게 접하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상담이라는 어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게 되면서 상담이라는 것이 좀 뿌리내릴 수 있었다. 이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사이버 상담 혹은 사이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이버 상담 혹은 사이버 어떤 그 인터랙션이 많아지면서 사람들 간에 서로 그 관계가 없어질 거다, 굉장히 독립적이 될 거다, 그런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상담 문화가 생기고 인터넷 문화가 활발하게 되면서 인터넷이라는 어떤 독특한 인간관계가 새로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의 독특한 인간관계 중에 하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주 극도로 빠른 시간 내에 친해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그 만나면 괜히 서먹서먹한데 인터넷으로 서로 처음 만나면서 필요 이상, 그리고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예를 들면 부부관계도 남편보다는 인터넷에서 만난 남자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게 일종의 인터넷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간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인터넷 상담을 많은 대중들한테 이렇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인터넷 사이버 상담은요, 김기환 선생님과 이문미 선생이 최근에 했던 조사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는 청소년 사이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사이트들 100개를 총조사, 100개의 그 사이트들을 찾아서 그 사이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먼저 그 사이버를 통한 상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이제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100개 사이트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운영 방면에서 보면, 운영 측면에서는 상담 사이트들의 대부분의 대상이 청소년이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많이 접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상담 사이트들의 대상을 청소년들로 하고 있다. 그런 특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죠. 그래서 성인을 위한 상담 사이트들도 몇 개 있긴 했지만 이 성인을 위한 사이트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상담을 어떤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목적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았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었느냐 하는 건데요. 제일 많은 방법은 바로 DB,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신병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담 문제와 그다음에 상담 내용에 대한 어떤 그 Q&A라고 하는 거를 제공해서 자기 문제와 비슷한 것들을 읽으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DB 제공, 이게 제일 많은 방법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DB 제공이요,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일단 그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방법이에요.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 인터랙션이죠. 내가 뭘 보냈을 때 이쪽에서 반응이 오는 그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인데, 이 DB 제공은 내가 뭘 했을 때 반응이 오는 게 아니죠. 그냥 있는 것을 읽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앞으로는 별로 좋은 방법의 서비스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이제 좀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런 방법이 제일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정 분야의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 모두. 그러니까 무슨 우울만을 다루는 서비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무슨 이성 문제만 다루는 어떤 상담 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 그게 세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상황에서 인터넷 상담이라는 것이 특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백화점식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인터넷 상담이 점점 더 발전되어 갈수록 인터넷이 어떤 전문 분야로, 예를 들면 무슨 진로만 다루는 인터넷 상담, 혹은 어떤 이성 문제만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 이렇게 해서 특화되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경향의 움직임 중에서 하나는 이 진로만 다루는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하는 그런 사이트는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진로에 대한 소개, 또 새로운 직업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고, 특히 이 진로를 관련된 이 사이트는 대학원생들이 관여하게 되면서 아주 굉장히 혁신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사랑의 전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최초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비록 백화점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이렇게 특화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는 그런 사이트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병존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특화되고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최근의 분석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각각의 사이트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이트들이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상담, 사이버를 통한 상담이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하고 인터넷 등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는데, 그런 발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거를 일단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죠. 이 분야는 저나 혹은 선생님들 모두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하고 피상적인 내용만 알고 계셔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인터넷이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저가, 그리고 편리성,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ADSL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굉장히 싼 값에 제공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게 더 싸질 거다.
그리고 편리성. 이제는 그 어떤 CF에 나왔던 것처럼 냉장고에서도 이렇게 터치만 하면 인터넷이 탁 들어오거나 아니면 TV하고 인터넷이 동시에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편리성과 저가 혹은 안정성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되면서 영화나 이런 것 동영상을 보는데도 무리가 없는 이런 것이 되거나 정확하게 그 중간에 잘리지 않고 이렇게 전달이 되거나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거나 이런 것이 인터넷에서 발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은 뭐 최근에 이제 N탑이라 그래가지고 뭐 무선 인터넷도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얼마 시일 안에 모두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가장 큰 특징이 대중이 늘어나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하죠. 아직은 뭐 우리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50대 이상인 분들이 인터넷을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없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인터넷을 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텔레비를 보는 것처럼 인터넷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인구가 늘어날 거다. 이게 그 처음에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정보 저장 서버의 발달인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현재는 자기 메일을 보려면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의 계정이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그 아이디를 쳐서 메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예를 들면 컴퓨터만 키면 자기 메일로 곧장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개인정보 서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어떤 아이디를 갖지 않고 컴퓨터만 켜면 자동적으로 자기한테 왔던 수신 메일 그리고 발신 메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게 두 번째 최근에 예측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정보는요, 고도의 정보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그 사람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내 아이디만 쳐서 넣으면 여기저기에서 나한테 맞는 정보를 막 제공해 주는 그런 게 커스터마이징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인터넷 서점을 한번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넷 서점을 들어가 보면 이제 내가 뭐 이번에 무슨 책을 샀다,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샀다, 뭐 이렇게 몇 권의 책을 샀으면 다음에 내가 그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 그 인터넷 서점에서는 나의 취향과 어울리는 그런 책들을 거기에 권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샀던 책과 비교해 볼 때 이런 책들이 당신 취향에 맞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소개한다, 이런 자기한테 맞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는 그 사람이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 없이 손쉽게 자기에 맞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최근에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 커스터마이징은 단지 뭐 책뿐만 아니라 뭐 옷, 무슨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뭐 당신이 사는 어떤 옷의 취향, 색깔 이런 것과고 관련해 뭐 가격대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비교해서 그 사람한테 가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게 최근에 많은 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인터넷 서핑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정보를 미리미리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기술의 정교화. 앞으로의 컴퓨터는 이제 로봇과 같이 발전을 하면서 컴퓨터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과 거의 비슷해질 거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네 가지가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한 발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네 가지의 발달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인터넷 상담에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런 통신 산업의 발달, 어떤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혹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상담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멀티미디어의 도입이에요.
멀티미디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뭐 보는 것만 했지만 얘는 보는 것과 듣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는 예전에는 무슨 뭐 그 DB 어떤 데이터베이스 글로 된 DB만 봤지만 데이터베이스만 봤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와 이런 화상 강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멀티미디어의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훨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진로 결정을 게임과 같은 그런 매체랑 결합을 시켜서 자기가 게임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진로가 결정되어 있다거나 혹은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내가 직접 진짜 그 직업에서 잘 맞는가를 볼 수 있으려면 체험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기자가 맞을 것인가 하면 기자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직접 들어가서 서바이벌 게임처럼 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기자로서 이렇게 생활해 보는 것을 해보면서 기자라는 직업이 나한테 진짜 맞는가 이런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멀티미디어라는 그 통신 발달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멀티미디어가 훨씬 발달이 되면 될수록 사이버 상담에서는 그 사람에게 보다 좋은 보다 적합한 교육 효과 혹은 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버 상담에서의 심리치료예요. 이제 심리치료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가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는 사이버 상담에서의 어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라는 것이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글을 보고 상담자가 글을 통해서 답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까지 갈 수 없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단지 어떤 어드바이스, 조언, 뭐 코멘트 이 정도지 그 사람을 치료하는 단계까지 못 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것이 가능해질 거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제일 첫 번째는 이제 화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화상으로 보면 그 사람하고 면접 상담을 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화상을 서로 마주 보면서 상담을 하면서 치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실제 가능할 건지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사람의 가진 정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상담을 했고 무슨 정보를 얻어갔고 혹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고 이런 그 채팅으로요. 그런 정보들이 다 어떤 한 곳에 집적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가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사람들이 좀 도와야죠.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정보가 전부 모아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훨씬 정확하게 되어질 거고 그 사람에 대한 치료나 처방이 훨씬 더 정확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 상담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면접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는 그 순간 이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갔고 누구를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을 수 있다면 면접 상담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 면접 상담에서는 사실 그 상담자가 상담 시간밖에 그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담 시간에 아무리 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밖에 나가서 실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상담 시간에 하는 것을 통해서밖에.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간 것, 다른 일을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스크린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훨씬 정확한 평가와 처방이 가능할 거다. 이게 두 번째 우리의 그 바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커스터마이징하고 관련이 된 건데요. 정보 커스터마이징. 그 사람한테 맞는 정보를 주는 거죠. 이 커스터마이징이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다른 것, 구매에 관련된 정보라면 여기에 정보 커스터마이징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놔서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내 남자친구의 성격은 뭐 어떻다.
이렇다면, 그렇게 고민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 맞는 정보를 찾아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맞는 정보라면 남자친구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성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취향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거나, 혹은 앞으로 이 남자랑 사귈 때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준다거나, 이런 게 정보 커스터마이징이죠. 혹은 아까 진로 문제와 관련해서 뭐 나는 그 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집에 돈을 빨리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채용이 빨리 돼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을 때 만약 상담 사이트에서 이런 그 문제를 받았다면 그 사람한테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뿐만 아니라 채용이 언제쯤 가능한지, 어떤 과목의 교사가 되면 채용이 빠른지, 혹은 교사의 첫 해 연봉이 얼마인지, 뭐 어떤 지역의 교사가 좀 더 빨리 채용이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조합해서 줄 수 있죠. 그걸 만약 상담 사이트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거를 찾으러 여기저기 들어가야 돼요. 교육인적자원부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 다른 기타 학원에도 들어가 보고, 막 이렇게 다 각자 다니면서 찾아야 되지만, 상담 사이트에서 그 사람한테 맞는 정보를 이렇게 쫙 모아다가 줄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훌륭한 서비스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담 사이트에서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전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가능하게 될 거다. 왜냐면 이 기술이 이렇게 되면서 이것을 많이 차용을 하게 된다면 정보 커스터마이징이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서비스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상담 사이트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이용이 가능할 거다.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냐면요, 이런 이제 오프라인 상담이죠. 상담소, 혹은 뭐 학교에 있는 상담소, 모두 다 그 내담자들이 왔을 때 상담을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선생님이 퇴근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왔다거나, 이럴 때는 아무리 돕고 싶어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인터넷 상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 상담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도 상담할 수 있고, 또 내가 저녁에 퇴근했다고 해도 상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채팅은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또 화상으로도 채팅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요, 채팅도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다는 거, 혹은 뭐 혼자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자기한테 맞는 정보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안 된다면 거기에 들어온 내담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뭐 어떤 채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인터넷 상담이 앞으로 이렇게 점점점 발달이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한테 서비스를 줄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터넷 상담은 내담자를 놓칠 수 없죠.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없지만 상담자가 하는 효과랑 똑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과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터넷 상담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사랑의 전화에서 오는 상담 전화들을 받아보면 그 중에 아주 일정 부분의 장애인들이 있어요. 뭐 정신적인 장애도 있겠고 어떤 신체적인 장애도 있겠죠. 그래서 신체 장애나 정신 장애 모두 사람들을 사귀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죠. 사람들을 자유로이 만날 수 없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이트들은, 인터넷 상담은 아주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친구로서, 혹은 어떤 도우미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을 훨씬 더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인들한테는 어떤 시각적인 것으로, 혹은 시각 장애인들한테는 청각으로, 뭐 촉각으로,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통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통신산업이 어떻게 발달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통신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차용해서 심리상담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상담이 여러 가지로 발전하면서 상담자가 어떤 식으로 그런 발전된 인터넷 상담에 적응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요, 저는 교사분들이 특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특히 청소년들한테 익숙한 분야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신경을 쓰시면 훨씬 학생들하고 가깝게 그렇게 상담을 할 수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사이버 문화에 대한 어떤 개방적인 태도죠. 교사들이 혹은 어른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는 게 있어요. 젊은이들이 하는 거라든가 혹은 난 잘 모른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태도가 인터넷을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문제가 있죠. 영향이 있죠. 그 이유는 인터넷 상담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만 그 문화에 쉽게 동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요, 아주 줄여 있고 그리고 단축되어 있고 굉장히 변화되어 있는 남친이라고 한다거나 여러 선생님들 알겠지만 고딩, 중딩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만 쓰는 그런 말이죠.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야만,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상하다, 굉장히 불량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로 문화로 받아들이고 인터넷에 익숙해지셔야만 인터넷 상담에서도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터넷 상담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갖는 거죠. 인터넷 상담이 최근에 이렇게 많은 이들한테 알려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용객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상담은 인터넷 상담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상담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면대면 상담, 면접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을 인터넷에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독특한 어떤 상담 기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채팅 상담. 채팅 상담은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바로 면대면 상담이랑 똑같죠. 단지 면대면 상담은 말로 하지만 채팅 상담은 글로 친다는 차이만 있고, 앞으로 화상 채팅이 된다면 똑같죠, 아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메일 상담. 이메일 상담은 글쓰기 치료라고 하는 쓰기 치료에서 나온 것이랑 똑같죠. 그래서 쓰기 치료가 곧 이메일 상담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게시판 상담도 마찬가지고, 게시판 상담이나 이메일 상담 모두 쓰기 치료에서 나온 방법이죠. 그리고 DB,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것은 독서 치료. 이 방법에서 도입한 것이 데이터베이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상담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런 방법을 인터넷에 도입한 것 뿐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터넷 상담에 독특한 것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화 상담이죠. 사랑의 전화에서 많이 하고 전화 상담이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 상담에 전문가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전화 상담만의 어떤 독특한 영역으로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화 상담도 전화를 매체로 하는 상담이지만, 전화 상담은 면대면 상담의 기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화 상담이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전화 상담만의 어떤 독특한 노하우, 독특한 치료 기법이 없기 때문에 전화 상담은 그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고, 그 이상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효과도 적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약간 하급한 그런 상담 기법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인터넷 상담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인터넷 상담에서의 효과를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상담이 진행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혹은 인터넷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인터넷 상담만에서의 어떤 독특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법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조언이에요. 조언.
인터넷에서는 주로 조언을 많이 하죠. 글로. 그런 조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 것인가, 그 조언의 효과,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보다 효과적인 상담 방법, 상담 채널로 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겠죠. 특히 글쓰기 치료는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글쓰기 치료는 예를 들어서 이메일 상담은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답을 받지 않더라도 이메일로 글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죠. 최근에 그 책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런 그 쓰기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일 첫 번째가 인지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얽혀 있었는데, 이메일을 보낸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기 문제를 쭉 정리하면서 자기의 문제가 지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게 첫 번째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제 가능한 느낌을 갖는 거죠. 예전에는 나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자기 문제를 이렇게 쭉 써나가면서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구나, 컨트롤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쓰기 치료의 중요한 효과죠. 세 번째 효과는 억제 가능하다. 억제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노력할 수 있다. 이런 느낌과 관련해서 스스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조절을 하게 되는 거. 이 세 가지 효과가 바로 쓰기 치료의 효과고, 이메일 상담을 하는 데서는 바로 이게 아주 그러니까 상담자의 상담이 없어도 이 쓰는 것 자체가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것이 그 쓰기 치료의 중요한 그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인터넷 상담이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이게 그 최근에 상담자들한테 요청하는 그런 시대적 요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보 커스터마이징인데요. 제가 전 시간에 그 최근에 통신산업의 발달로 정보가 굉장히 그 커스터마이징이 잘 되고 그걸 고객들한테 제공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상담에서 관련이 된다면 상담에서도 그 사람한테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상담 전문가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담 전문가 혹은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상담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담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담 전문가가 상담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상담 전문가는 상담을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 내담자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상담에서는 그게 바로 정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채취를 했다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여기저기 여러 사이트에 가서 찾아서 그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정보를 맞춰서 제공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상담 전문가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어떤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그 학생을 봤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들을 쫓아다니시면서 가장 그 친구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어떤 딱 그 하나의 그 정보를 이렇게 딱 만드셔서 학생들한테 보내주는 거, 이것도 상담 전문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문가들은 저것이 저급하다 혹은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은요, 너가 알아봐라, 네가 알아봐라, 이 말이 그 내담자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기가 알아보려면 벌써 알아봤죠. 안 되니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상담 선생님은 또 네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물론 알아보러 다니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공부고, 그리고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게 잘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상담자가 도와줘야죠. 같이 물 먹으러 같이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필요한 중요한 그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인터넷 상담에서는 저것도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려면 단지 상담자가 어떤 그 노력과 발빠른 태도 이 이외에도 기술이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 사람한테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는 그 정보화 시대에 맞는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새로운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안목과 지식이 필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중독이죠. 최근에 어떤 PC방에서 무슨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죽었다거나 인터넷 게임 한다고 며칠씩 밥을 안 먹는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인터넷 중독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그 강좌 중에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강좌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인터넷 중독 같은 것은 면대면 상담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었죠. 물론 중독은 있지만 알코올 중독이나 무슨 도박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 중독과는 아주 종류가 다른 것이 바로 인터넷 중독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담자들이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것들은 인터넷 상담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법,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론, 상담 이론들을 상담자들이 많이 개발을 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안일하게 면대면 상담에서 나온 상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다거나, 혹은 면대면 상담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자꾸 접목시켜서 한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어떤 새로운 문제, 새로운 영역에 필요한 어떤 독특한 상담 이론, 기법들을 개발해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연구, 인터넷 상담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석박사 논문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연구에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다섯 번째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이제 상담 사이트를 개발할 때 엔지니어들을 만나죠. 이런 공학도들을 만나면, 공학도들은 우리가 하는 이 상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만 주면 어떻게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주고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죠. 다섯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관심이죠. 그러니까 상담에서는 이런 방법이 좋은데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로 개발이 가능한가, 그런 것을 자주 물어보고, 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터넷 상담에서 무슨 상담자가 숙제를 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이런 거를 해오십시오. 그런 숙제를 냈을 때 그 숙제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매일 몇 시간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메일이 떠가지고 상담자 얼굴이 뜬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하셨나요? 지금은 잘 시간이다라든가, 혹은 지금은 쉴 시간이다. 지금은 자신감을 혹은 스트레스 훈련을 할 시간이다. 이런 알람 같이 그런 기능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한테 지금은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친구들 앞에 나가서 네 얘기를 할 시간이라든가, 그런 예를 들면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아이디어를 그리고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지금 인터넷 상담을 다른 말로 하면 사이버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이버 상담. 사이버에서, 이 사이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상 상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진 상담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이라는 것이 실제 공간이 없다, 이런 공간이 없고 가상 공간이라는 뜻에서 이걸 붙이긴 했지만, 이 가상이라는 것이 가짜라는 뜻으로 많이 들려요. 그래서 상담은 진짜 이루어지는데 꼭 가짜 상담이다, 사이버 상담하면 사이버닉스, 이런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상담이라는 말이 별로 적절치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이버 상담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대치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상담은 제가 여기 강의록에도 들어가 있지만, 텔레카운슬링, 원격 상담,
혹은 웹상담, 이게 그 www 웹에서 되죠. 웹상담이라는 말도 괜찮겠다. 그리고 혹은 인터넷이니까 어떤 그 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넷상담, 이런 그 다른 말로 그 대치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이버 상담이라는 말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다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용어들이고, 이런 용어가 좀 더 대중들한테 알려져서 우리가 하는 상담이 사이버 어떤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지만 실제 상담이다, 그런 것을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용어의 새로운 정의, 그리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상담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시간에는 인터넷 상담이, 사이버 상담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터넷을 통한 상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강좌 그를 보면 두 개의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읽고, 그리고 이런 상담이 들어왔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 상담에서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제가 분석하기에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 너무 많이 공감을 한다거나 너무 많이 무슨 위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글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정보를 취하는 그런 성질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상담에서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은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거, 이것이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언을 주는 거, 그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해서 그렇게 그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강의안을 같이 보시면서 일단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 성격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경쟁심이 너무 심각하게 강하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친구들에게 최대한 착하게 보이려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 계산을 해요. 그게 친구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잔인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많은 축제나 그런 데 가면 제가 한 군데에 폭발이 일어났으면 좀 멋있겠다. 그리고 친구들이 손이 베거나 하면 깨물어 버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기에 성격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가식적인 듯 너무 큰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이 상담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자신이 너무 심각하다. 그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그 경쟁심이죠. 경쟁심. 자기가 왜 이렇게 경쟁심을 느끼는가, 그런 그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착하게 보이려고 한다. 다른 사람한테 착하게, 다른 사람 눈에 착하게 보이려고 한다. 세 번째는 이제 잔인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식적이다. 이렇게 네 가지군요. 세 가지가 아니라 이 네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죠. 보통 이 나이 또래의 학생들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스스로도 잘,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죠, 일종의.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 눈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주 많죠.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네 가지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적어보죠. 제일 처음에 경쟁심.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한테 착하게 보이고 싶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다. 그리고 가식적이다. 이런 네 가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이 또래의 중요한 특징인 자기가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 아이덴티파이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자꾸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착하게, 혹은 경쟁심, 가식적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욕구에서 나오는 거죠. 잔인하다, 이런 뜻은 어떤 것에서 나오냐면, 성격이 잔인하다기보다는 자기 내면에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불만을 폭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잔인한 그런 것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너무 어텐션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하실 때 지금 네가 보낸 편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이유는 지금 너 나이 또래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생각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생겨났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의 코멘트는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거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장점과 단점,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하는 노력, 그것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가식적일 필요도 없고 너의 장점과 단점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학생들인 경우에는 자기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럴 때는 그 친구한테, 그 학생한테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한다거나 친구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장점과 단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과 단점에서 좀 정확히 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 요 짧은 글에서 얘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주는 것도 좋아요.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 이 편지를 받아보기에 너의 장점은 굉장히 예민하다, 센시티브하다라는 거, 단점은 욕심이 너무 많다거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보는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짚어주시면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죠. 그래서 대충 상담을 이런 3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담이 글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너무 어려운 말을 쓴다거나 선생님 같은 글을 쓰면 학생들이 받아볼 때 좀 약간 거북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용어를 좀 풀어서 쓰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2번째 사례도 역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중학생인데 부모님이 저에게 약간의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서 조금은 서운하다. 친구들이 놀리는데 키가 작다고, 다른 아이들은 저보다 키가 크고 공부도 잘해서 요즘은 스트레스가 쌓인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친구들이 같이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고, 다른 아이는 3학년, 너 꼭 초등학교 3학년 같다 이렇게 하면서 놀린다. 그래서 이제 그 키가 작다는 거, 공부를 못한다는 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집에서는 엄마가 키가 저렇게 작아서 어떡하냐, 동생보다 작아서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비교할 때 굉장히 싫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2번째 사례는 중요한 것이 키가 작다는 거. 이건 이제 친구들도 놀리고 엄마도 집에서 동생하고 비교해서 자꾸 놀리는 그런 게 있고, 2번째는 공부를 잘 못한다는 거. 이게 이제 두 개의 중요한 증상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상담을 하실 때 얘 문제를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 자신도. 그래서 그 정리된 것을 이렇게 간단히 좀 쓰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거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 키가 작은 것이 이유인데, 이때는 네가 지금 그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 외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상처를 많이 받을 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청소년 상담에서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덴티티를 찾는 문제, 혹은 외모에 대한 과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나이 때에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네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참 많고 그런 것에 상처를 많이 받을 때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해가 간다. 이렇게 일단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것은 바로 제일 첫 번째는 키 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방법보다는 그래, 한번 키 크는 노력을 해보자. 이게 걔한테 훨씬 더 희망을 주죠.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엄마에게 얘기해라. 엄마 비교하지 말라고. 엄마가 자꾸 동생이랑 비교하니까 내가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지고 속상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물론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그런 얘기 할 때 엄마랑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분명히 부탁하면서, 2번째는 그와 동시에 키 크는 노력을 좀 해보자. 그리고 3번째는
지금 이 상황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너의 노력 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더 잘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쪽 사례와 비슷하게 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징들, 그런 특징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비록 키는 작지만 키 작은 것과 별개로 너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들이 있을 거다. 그 특징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특징에 대해서 네가 좀 자신감을 가지면 비록 키는 작지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사례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쓰시고 내용은 좀 쉬운 말로 그렇게 풀어 쓰시는 게 좋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을 할 때는 가장 구체적으로 이 조언을 특히 구체적으로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받아도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선생님들이 조언을 구체적인 용어로 그렇게 풀어서 써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너무 길면 애들이 지루하게 느껴지니까 적당한 길이로 조언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감과 위로는 그렇게 길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청소년 인터넷 상담을 할 때 이메일 상담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시간 관계상 그 뭐 채팅 상담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뭐 데이터베이스 혹은 화상 채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것은 나중에 그 슈퍼비전 시간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터넷을 통한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